이번 주는 일연의 삼본주사 단권 이야기 가운데 환웅시대를 고구려 장처 1호분 널방의 천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늘 별자리 구도질서를 중심으로 봐서 환웅과 서자가 중심이 되면서 어떻게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처 1호분의 별 그림은 왼쪽 그림과 같이 북두칠성과 관련되고요. 또 가운데 해와 달이 묘사되어 있고, 또 밑에는 북극 5성과 관련되는 별 1부터 1, 2, 3, 4, 5가 북극 5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기성, 일곱 번째가 방성, 여덟 번째가 필성, 그리고 아홉 번째가 보성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관련 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더 그 해와 달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북두칠청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단군 조선을 연구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주변의 어느 지역에서나 그러하듯이 한민족의 초기 역사 기록도 한자 문명으로서의 굴절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의 자체 언어의 바탕을 둔 지명이나 인명들이 한자로 음사되어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정형화된 사서인 정사에 기록된 일부 내용이 전통시대를 통해서 큰 권위를 누리는 것과 달리 그에 기록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사실은 큰 신뢰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고조선의 존재도 오랫동안 그러한 의혹의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중국 정사의 체제를 답습한 삼국사기의 찬자가 고조선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루지 않았음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평가는 삼국사기가 단대사로 편찬되었다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지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중세, 고려 시대에서도 이런 중국 중심의 역사 소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1168년부터 1241년 사이를 살았던 이규보가 동평왕편 서문을 쓴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하지요. 그래서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일찍이 듣고서 이규보도 웃으며 말하기를 공자께서 선사 중리께서는 괴력 난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니 동평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서 우리들이 다룰 것이 못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점점 독서의 양을 늘려서 중국의 서적인 위서와 통전을 읽어보니까 동명왕의 일을 싣고는 있었지만 간략해서 자세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자기 나라 일은 자세히 하고 외국의 일이니까 소략하게 기록하려고 한 뜻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93년 본인이 26세 때 구삼국사를 보게 되고, 거기서 동명왕 본기를 보니까 신이 한 사정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묻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는 귀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환상에 관한 이야기로만 여겼었는데, 세 번 반복해서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보니까
환이 아니고 그건 성스러움이고 귀가 아니고 신령스러운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라든가 또 역사적 사실의 취사 선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큼 고려 시대에서도 이런 큰 고민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을 할 때, 김부식 공이 이제 구삼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략하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고민도 많았었겠다. 이렇게 이제 이규보는 김부식을 이해를 하면서 동명언변 서문을 쓴 바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이제 더 심했죠. 이런 스님은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고 마침내 기이라고 하는 편명을 만들어서 상공유사를 서술을 했는데요. 그렇게 서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도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성인들은 이제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위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제 괴력난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공자님 얘기죠. 그런데 실제 제왕이 일어날 때 보면 이제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어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이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상스러운 징조를 얘기하고요. 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날의 기중을 예언하는 술법인데, 이렇게 이제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 있었다.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이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국제적인 안목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죠. 그런 까닭에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하도낙서라고 해서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면서 성인이 나왔으며, 이제 무지개가 신모를 에워싸서 복희가 탄생을 하였다. 그 염제의 탄생도 용이 여등과 교감하여서 염제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사실, 기이한 이야기들이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하가 궁상이라는 들에서 놀다가 이제 백제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제 신동을 통해서 이제 소를 낳았다는 거죠. 소는 이제 황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적은 알을 삼켜서 이제 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신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는 강원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아서 낳게 되었고요. 요는 이제 잉태한 지 14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고조, 패왕은 용이 큰 못에서 교접해서 이제 패왕이 태어났다는 걸 봤을 때 중국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했음이 괴이한 일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삼국유사에서 그런 일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의 고민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과학 신화라고 하는 그런 짜여진 프레임으로서 이련이 제공해주고 있는 고기에 대한 기록들도 이제 신화라고 하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 학계의 의견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시간, 공간, 인물, 사건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어서 시간도 풀고 공간도 풀고 인물도 풀고 사건도 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1000년 전에서 고려시대 사람들, 예규보나 이련 스님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상무유사의 찬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제공했던 고기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것에 글을 쓴 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조선의 개국 사정을 이제 어떻게 설명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후대의 장천 1호분의 주인공 피장자의 널방 천장에 새겨져 있는 이렇게 이제 1월 성신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이런 1월 성신의 그림들을 디자인했던 사람,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조선의 개국 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하늘의 별 이야기로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고조선의 개국 사정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하늘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인간 세상의 여러 부족들이 이제 자기 부족 집단을 하늘의 별자리, 그러니까 천재의 자식들로서 1월 성신의 이름을 삼거나 상징화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조선의 개국 사정이 이제 문자로 기록된 역사서가 없는 가운데 하늘의 별자리로서 구전되고 설명되어 왔다고 하면 이제 후대 역사가들도 고조선의 개국 사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당군신화라고 얘기하는 이련이 제공했던 고기는 하늘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인간 세상의 부족 집단들이 자기 부족 집단을 하늘의 별자리 이름을 삼거나 상징화하고 있으면서 천재의 명에 따라서 그 별 이름으로서 이제 고조선을 건국하는 사정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화 속의 하늘에서의 대화는 천재와 인간들의 직접 대화가 아니라 천재와 그 자식 별자리들의 대화가 되고 따라서 천재와 인간과는 그 상징별을 매개로 간접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이제 별 이름으로 상징화된 그러니까 북두칠성, 또 북구고성 등등의 여러 별들로 상징된 부족 집단들의 활동 무대는 동아시아에서의 북부 만주 이론과 한반도 북부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족 집단이 덮은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화하고 이제 자기 부족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조선의 건국 계획에 모든 별 이름으로 상징화된 부족 집단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북극성, 특히 이제 서자별을 상징별로 삼고 있는 부족 집단하고 이제 해를 상징별로 삼고 있는 부족 집단, 그 밖에 이제 부족 집단 몇몇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조선의 개국 사정과는 별도로 이제 북쪽 하늘의 중천에 떠 있는 북두칠성 별을 상징별로 삼고 만주 한복판의 대지 위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를 이룬 진국, 그러니까 이제 대정치 세력인 거죠. 이제 천지의 명에 따라서 이제 서자별, 이제 북극성, 북진별을 상징별로 삼고 있는 부족 집단 휘하에서 이제 고조선의 핵심적인 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월 성신도에서 보면 위에 북두칠성이 보이는데 이 북두칠성은 천재가 하늘의 질서, 그러니까
그 칠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포종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별의 움직임에 그 절도에 있는 운행이 그 정치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1월과 5성을 예를 들거나 복두칠성,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와 그 추나추동 사시 등을 들고 있는데, 보통 이제 1월과 5성의 운행이 나라의 정치하는 방법과 같다고 하는 데서 이제 그 하늘의 질서 칠정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는 이제 이들별 위에도 무수히 많은 다른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이제 하늘의 구도와 인간의 사회 집단을 연관시키려고 살펴보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고조선계의 종족이나 민족, 그리고 이제 그 계통을 달리하는 타 종족이나 민족의 부족 집단들과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고조선을 건설하는 주도적 부족 집단, 그러니까 서자족이라든가 환웅족들이 만주의 넓은 대지 위에 몇몇 곳에 정착해 있으면서 그들 집단의 사이사이 또는 이제 주변의 타 종족이나 민족이 정주하고 있더라도 이에 개의치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끼리 원격 연락하고 결석해서 국가를 건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신화 속에 이제 그 하늘, 별들의 구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피는 게 좋겠는데, 고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늘 신앙과 관련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 특히 이제 자미궁 주위의 별자리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제 그 부족 집단의 고인들 무덤의 덮개석에 크고 작은 종지 모양의 구멍으로 새겨놓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이전 스님이 제공한 이제 고기에서는 지극히 제한된 별, 따라서 고조선의 계곡 사정에 직접 관계되는 최소한의 별,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부일 수도 있는 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는 환인이 있었다. 환인은 유일무이의 지존인 천재 하느님으로서 북극성을 중추로 하는 자미궁에 거처하였다. 대웅자 큰 검자리 그 별무리 속에 북두지성의 동북쪽 하늘의 만사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환인 휘하에 다음과 같은 별들이 있어서 고조선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환웅별은 해, 태양으로서 항석의 하나이죠. 천재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강성한 힘을 가진 별입니다. 물론 이제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단군왕검도 이제 그 상징별이 해였습니다. 서자별은 북극성, 즉 이제 북극 5성 가운데 제3성이었는데, 이 북극성은 자미궁 별무리 속에 으뜸가는 별로서 그 천체 운행에서 축이 되는 별자리였습니다. 이들 이제 북극 5성에서는 이제 각기 주관하는 임무가 있었는데, 태자는 주월, 제왕은 주일, 서자는 주오행, 후궁천추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서자별의 임무는 오행을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행은 금목, 수와 토로서 천지 사이에 길을 소통시키는 일종의 원소였으나,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양육하기 위한 것, 즉 이제 수화는 백성의 음식을, 금목은 백성의 흥작을, 토는 만물의 자생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 중국 천문학의 북극성 가운데서도 서자별은 인간 사회의 의식주 문제와 산업을 주관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는 북극성 전체 임무였겠으나 서자별은 북극성을 대표해서 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백별은 기백으로서 동방의 기성을 말함이었고, 우사, 운사별은 서방의 이제 필성에 속하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곰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환웅이 신혼을 치르게 될, 따라서 이제 그곳 정치머리의 우두머리가 될 곳, 즉 동방의 별 웅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웅성은 방성, 방숙, 방사성으로서 고대 천문학에서는 천자가 포장하는 궁이었습니다. 이제 범은 서방의 백호로서 사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환웅과 신혼한 웅녀인데, 웅녀는 아마도 처음에는 웅성 별자리의 반달곰 공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웅과 신혼함으로써 보름달로 승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황후의 선발이 이 웅성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뒤 당군 정권에서는 하늘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여러 별로 상징화된 부족 집단의 공주들 가운데 황후를 선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국유사의 당군 신화에 언급된 하늘의 별자리의 구도는 대략 이상과 같았습니다. 환웅시대의 건국 시기에 이러한 하늘의 구도는 그 후손인 고구려인의 고분백호의 별들의 그림으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고구려 대왕 귀족들의 한 고분에서는 천장 고인돌 벽면의 사신도와 함께 천장에서는 3원 28숙의 별자리 가운데 자미공주의 북극성, 북극오성과 그 보성의 그림, 기성, 방성, 필성의 그림, 하늘의 중천에 떠있는 북두칠성의 그림, 그리고 해와 달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이는 그 대왕 귀족이 사후에 선조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함이었었고, 그들이 선조 이래의 하늘 신앙을 지키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조의 개국 사정이 별자리도 기술된 하나의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구도 질서하고 인간 사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 인간 사회, 인간 생활을 이제 반영하는데, 이제 위의 당군 신화 가운데에서 이제 환웅 시대 이야기는 고조선을 건설한 부족 집단들의 정치 사회 현실을 그 하늘의 별자리 이름으로서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의 별자리의 구도로 질서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정치 사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별자리의 구도 질서하고 인간 사회와의 상관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을 믿고 신앙하는 고조선 민족의 정치사회 집단들은 동북아시아 만주 일원에서 샤만교가 널리 발달하는 가운데 샤만을 믿었습니다. 이 시대 때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초원지대 밀림지대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위치나 방향이나 계절, 시각을 알려주는 좌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자리를 자기들 부족 집단의 이름 상징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부족 집단이나 정치 집단을 말할 경우 그 이름을 하늘을 구성하는 상징별의 이름으로 불렀고, 이런 사실들은 문자가 없는 태고적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부족 집단을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고조선 시기의 별 이름으로 아마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환인, 하늘을 믿고 신앙하는 서자족 집단, 환웅족 집단, 풍백족 집단, 우사족 집단, 운사족 집단, 곰부족 집단, 범부족 집단 등 정치사회 집단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인간 세상의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정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군 신화는 하늘의 구도 질서가 환인의 지배 아래서 서자별, 환웅별,
풍백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듯이 그 하늘 안에서 인간 세상의 부족 사회도 많은 부족 집단들이 있는 가운데 서자족 집단, 환웅족 집단, 풍백족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자족 집단, 환웅족 집단, 풍백족 집단이 이제 그 고조선을 지탱하는 세 축이었음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면 고조선에는 이제 서자족 집단과 환웅족 집단이라고 하는 두 계열의 정치 세력이 있어서 이들 두 집단이 풍백 직함의 장관을 통해서 여타의 부족 집단을 거느리고 정치 사회를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서차가 있듯이 그 별들을 상징별로 삼고 있던 인간사회의 부족 집단들에게도 서열이나 서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천신신앙을 숭배하던 선진문화의 환웅족 집단이 서자족 집단, 풍백족 집단의 안내로 곰과 호랑이를 범을 토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부족 집단의 사이로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동상치 그 청국 지역에서 이제 평양으로 이제 이동해 오는데, 이동했을 때 이제 서자족 집단, 풍백족 집단의 안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에 와서 이들과 협력하고 결합하여서 이제 더불어 이제 하늘을 숭배하는 더 큰 정치 사회를 형성해왔던 사정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웅족 집단이 새로운 정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각 부족 집단들이 종래에 부족사회, 시족사회, 원시공동체 사회를 운영하였던 그러한 정치 원리로서는 안 되고, 그것과 다른 새롭고 조직적인 큰 틀의 정치 운영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 동아시아 민족들이 모두 고대 문명, 고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격동기였던 것이죠. 그 격동의 와중에서 중국 문명을 상징하는 황제와 유화 문명을 상징하는 치후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 역시 강성했었죠. 북방 민족들도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웅 시대의 국가 조직이나 권력 형태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에 충분히 대비하고 반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막강한 권력이 부여된 재정일치의 천황, 천군 정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경제 기반이 탄탄해야 했음으로써 이제 그 경제 생활을 계속 농경 문화로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되, 이제 당군 정권은 농경 문화, 농업 공동체를 국가 기획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량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성, 서자별을 상징별로 삼고 있는 서자족 집단, 그러니까 이제 인간 사회의 의식주 산업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 집단이 이제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족 집단들은 농경 생활, 수렵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늘을 관측하고 별자리의 풍요를 기원하던 시기의 관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자연환경, 기상조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사나 운사 등의 기상농업 전문가 집단을 국정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의 실체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 이는 아마도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신앙의 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때에 등장한 정치 조직의 편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역사의 발전 과정으로 말한다면, 고기에 나왔던 이런 사건들은 우리 민족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 넘어가는 긴 세월의 전환 과정에서
별 이름으로 상징화된 부족 집단들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정치적 변동 발전 과정, 즉 초기 국가 건설 과정을 짧은 문장 속에 압축 정리한 역사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에서 표현될 때 청강,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환웅족 집단이 선진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웅이 이제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태백산 신다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웅별을 상징별로 삼고 있는 부족 집단, 즉 이제 환웅족 집단의 정치 활동은 이제 그 환웅별의 이름으로서 묘사했던 것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청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별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이제 환웅별을 상징별로 삼고 있던 환웅족 집단이 환연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의 다른 선진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웅족 집단이 상당한 문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선진 지역에서 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문화 수준을 그대로 지니고 왔음을 느끼게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당군 신화의 내용은 가공적인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서 서술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에 당군 조선이 개국될 수 있을 만큼 그 주변 지역에 비교적 고도한 선진 문화가 조성되고 있었을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대문구 문화라고 하는 그 선동반도 주변의 대문구 문화도 이제 그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그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화 문명 지역입니다. 유화 문명 지역의 그 문화 유적 유물들은 근래 그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알타이역의 북방민족의 문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군조선의 등장은 그 가운데서 홍산문화 만기의 문화권 및 하가즘 하층 문화권과 적잖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홍산문화권에서 우아량에서 보게 되면, 동산区에서 보게 되면 제천을 위한 거대한 제단과 여신상이 있고, 이 여신상이 옥녀상임을 고려하게 되면 이곳에서는 홍산문화권에서는 이제 하늘을 숭배하는 집단과 곰을 토템 신앙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생활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볼 경우 환웅족 집단도 그 홍산문화권에서 이제 하늘을 숭배하는 집단의 한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홍산문화권에 이제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고 여신상은 파괴된 상태로 여신묘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죠. 이건 아마도 정치적 불안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홍산문화권의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고 그 문화 주체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자 홍산문화 단계에서는 이제 하가즘 하층문화,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나왔던 그 시기인데요. 그 단계에 이르는 사이에 요하 동부의 요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서자족 진국 집단, 북두칠성족 집단과 풍백족 집단들의 동료 집단들이 환웅족 집단을, 그 동산치 청구국에 있었던 환웅족 집단을 태백산으로 안내하고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상되고 있는데, 이 이동 과정을 고기에서는 환웅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으로 아마 묘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그 고기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제 청광천왕신화, 신혼당군신화, 기자봉조소설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는 이제 부족 집단들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정치 사회 생활 면에서 이제 발전 단계를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청광 천왕 신화 단계, 즉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선진 지역으로는 선각자로서,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루는 천왕으로서 고조선 건국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한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환웅천왕이 내려온 지역, 거점 지역은 태백산에서 웅성, 방성을 상징별로 삼고 있는 이제 곰 토템 집단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서자족 집단, 풍백족 집단, 우사족 집단, 운사족 집단, 곰부족 집단, 범부족 집단 이렇게 부족 국가를 횡으로 연결 연합해서 이제 부족 연맹직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곡, 주명 등 정치 운영의 체계를 세우고 풍백, 우사, 운사 등 직함의 장관들, 농업 전문가 집단들로 하여금 이제 농업에 기반 공사를 하면서 환웅은 그 통치권자인 천황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정치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종교 신앙 면에서도 그 이전에는 시족 또는 부족 단위로 행해지고 있고 개별 분산적인 토템 신앙을 환웅천왕 중심의 샤먼교적 제천 신앙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웅은 정치적으로는 천왕인 동시에 제천을 주관하는 천군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시는 그 제천을 위한 성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웅 시기의 천왕 정치는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 신정 정치라고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제 이러한 능력들은 이제 아마도 선행하는 주거 지역에서 인민족 간의 투쟁, 치우와 황제의 투쟁과 또 통치의 경험이 이 같은 통치 체계를 세운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음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신원, 당군 신화 단계는 당군이 그 아버지 환웅의 계획한 바 건국 구도에 따라서 정식으로 국호를 조선으로 개창하고 도읍을 이제 평양성 그리고 백악산 아사달로 이전한 시기였습니다. 그 평양은 아마도 이제 태백산에서 멀지 않았을 지역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군 신호에 아무 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당군은 그 정치를 그 아버지 환웅과 마찬가지로 천왕 천군으로서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 신정 정치를 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군이라고 하는 칭호는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제천의 주재자, 천군, 단군, 그 단군에서 유래한 정권 정체의 명칭이었었고요. 이를 사람들이 이제 이름처럼 부른 것이다. 정권의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처럼 부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단군 정권의 통치 기간이 길었음으로써 사회경제 조건, 특히 농경 문화가 발달하는 데 따라서는 그 정치 권력도 점진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그 농경 문화의 발달, 정치 권력의 변동에 기초가 되어서 당군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 정권 교체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당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햇님 환웅의 아들이었고요. 그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군도 1월 성신의 하늘의 구도, 별들 서열 체계 속에서는 그 천자 햇님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은 평양에 신단을 마련하고 천군의 자격으로서 그 조상인 하늘과 그 햇님이신 그 햇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권리를 빌려서 아버지 환웅과 마찬가지로 이제 당군이 지배하는 나라의 만사를 주재하는 천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현실 정치로 말한다고 한다면 당군은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의 통치권자인 천왕, 임금, 칸이었으면서 종교적으로 제천을 주고하는 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제 당군의 통치권자의 호칭은 그가 하늘에서 온 임금이라는 점에서 하늘 칸, 탱거리 칸이라고 되었는데 이 탱거리 칸을 이제 한자로 표기한 것이 이제 천군, 단군, 당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늘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일반적으로서는 이제 햇님 칸이라고 불렀을 것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구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고구려는 전통북 속에 영성과 햇님 칸,
기자칸을 모시는 이제 국가지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기자칸 씨는 기자조선의 기자칸의 신을 말하고 일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신과 함께 그의 아들로서 나라를 개창하고 통치하였던 개국시조 단곤의 신을 말하였던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웅과 단곤은 자연스럽게 애칭으로서 햇님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요모조모 보느라고 어떤 점은 이제 반복되는 측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봐야지만 이련 스님이 제공한 고기의 황농의 그 청강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건설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묘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 수업의 강의를 설명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